두 친구가 아직 안 왔어. 세령이라는 친구 있어. 오겠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서 약간 스토리를 조금 얘기해주면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될 거는 빛의 이중성과 물질의 이중성이야. 그래서 그게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 그 다음에 반도체나 원자 구조, 요거, 에너지 준위 등등. 그러니까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 원자 구조와 반도체, 상대성 이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게 빛의 이중성 중에서 파동성까지만 했었어. 파동 개요랑 빛의 파동성까지만 했었어.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빛의 입자성 끝내고 나서 그게 물질의 이중성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한번 개론을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파동부터. 파동이라는 거 뭐라 그랬지? 파동. 파동은 에너지의 전달이야.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에너지는 퍼져나가는 것을 이제 파동이라고 해. 근데 모든 파동이 매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야. 대부분의 파동은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로 배울 게 뭐야? 핵심적인 파동의 한 가지가 뭐야? 빛이라 그랬지? 빛은 매질이 필요 없어. 그래서 매질을 강조하지는 않을게.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그 매질을 타고 에너지가 전파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룰 빛은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도 뭐가 필요 없다? 매질이 필요 없다. 그래서 파동 중에서도 매질, 빛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니까 매질은 더 생각 얘기 안 할 거고, 자, 파원이라는 거 쓰진 않을게요. 그냥 요소들만 볼게. 왜냐면 빛도 파원이라는 얘기 딱히 안 하거든. 광원이라는 말을 쓰지, 빛은. 오케이? 자, 파원이라는 건 파동의 시작점이야.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운동이 퍼져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진동의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진행하는 거리, 똑같은 모양이 한 번 반복되는 동안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되겠지? 그게 파장이야. 그다음 또 뭐가 있어? 고리나 마루라는 개념이 있어. 고리나 마루는 무슨 뜻일까? 마루는 가장 높은 곳을 얘기해.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종파랑 닭대가리 얘기했던 거 기억나 혹시? 스펀지 그 프로그램 채널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런 종파라는 것도 있어. 종파는 물론 제일 높다 낮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아.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좀 바꿔서 표현해보면 매질의 변이가 가장 큰 곳을 마루와 골이라고 불러. 매질의 변이가 가장 큰 곳을 마루와 골이라고 부른다. 그 중에서도 매질의 변이가 플러스인 곳을 마루, 마이너스인 곳을 골. 선생님 그럼 높다 낮다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지. 종파도 있다 그랬잖아. 여기서 모든 매질이 이렇게 진동하고 그 진동 옆에 있는 매질의 진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파동이 퍼져나가는 게 종파였잖아. 여긴 높다 낮다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 위치에서 플러스로 가장 변이가 큰 곳을 마루라고 하고 마이너스로 변이가 가장 큰 곳을 골이라고 하겠다 이거야. 아무튼 간에 마루와 골은 뭐다? 원래 지점에서 한 진동하는 요 매질의 하나의 입자가 하나의 지점에서 진동하는 매질의 하나의 입자가 가장 큰 변이를 가질 때가 마루나 골이라고 한다. 되시겠지? 그래서 이 파장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해?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파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골에서 골까지를 파장이라고 하기도 하지. 참고로 파장은 우리가 문자로 어떻게 쓰나요? 단위는 뭐 미터나 밀리미터, 센티미터,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있겠지. 길이니까. 단위 말고 문자로 어떻게 쓴다? 람다라고 쓴다. 람다는 그리스 문자의 L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옷을 거꾸로 쓴 모양으로 쓰시면 됩니다. 람다야.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라든가 골에서 골이라든가 아니면 변이가 0인 지점 요 둘 사이의 거리도 우리가 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지? 이런 게 람다입니다. 또 뭐가 있어? 골, 마루 했고 그다음에 위상이라는 것도 있고 진동수라는 것도 있고 주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 정도 아시면 되겠다. 위상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위상의 정의는 복잡한 정의 말고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단순하게 같냐 다르냐만 알면 된다 그랬어. 위상은 원래 파동의 어떤 매질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변이는 어디고 속도는 어느 방향인지 그거를 아는 것이 위상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아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어. 이번 물리학에서는, 이번 과목에서는. 그래서 뭐만 알면 된다? 같은 위상, 다른 위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같은 위상, 반대 위상이라고 하지. 반대 위상이 만났을 때 서로 어떤 결과를 낳는가 그것만 아시면 돼요. 위상은 그렇게만 설명하면서 이따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진동수는 잘 아시겠지만 뭐 1초 동안 진동 횟수야. 반복 횟수. 주기는 뭐야?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 둘은 무슨 관계겠어? 주기는 우리가 T라고 써요. 에어컨 냄새. 필터 청소 좀 해야겠다. 진동수는 프리퀀시의 약자로서 F를 씁니다. 주기는 T를 씁니다. 오케이? 타임에서 T의 대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둘은 무슨 관계다? 진동수는 1초 동안 반복 횟수고 주기는 이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역수 관계야. 1초당 반복 횟수와 1회당 몇 초 걸리는지니까 완전히 역수 관계지.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T는 F분의 1이다. 요 정도 아시면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알 필요 없으니까 자세히 아는 것은 언제 하게 되냐면 너희가 다음 학기에 역학과 에너지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은 진또배기 파동에 대한 물리적인 성질들을 배워요. 우린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기본적인 것만 알아서 빛에다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더해서 뭐까지 얘기했었어? 파동의 진행 속도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속도는 어떻게 나타난다? F 람다라고 쓰거나 T분의 람다라고 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자, F 람다 한번 살펴보시면 F는 뭐야? 1초 동안 진동 횟수. 람다는 뭐야? 1회 진동 동안 간 거리야. 그지? 1회당 람다씩 가는데 그걸 F번 했다는 얘기 1초에. 그래서 1초에 얼마씩 간 거야? 람다씩 F번 갔다. 다시 말해서 1초에 F 람다만큼 진행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속도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식들, 요것들 빛에서도 요건 사용하니까. 요건 잘 사용 안 해도, 요 두 개는 많이 사용 안 해도 요거는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요건 좀 알아두도록 하자. 되시겠죠? 그래서 파동 더 자세히는 설명 안 할 거고, 자, 그 중에서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랜 역사가 있었는데, 기원전에 처음으로 빛의 정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기원전에 학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떤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자는 좀 사실 신기하잖아. 원시인들이 다 원형이 같았어 봐. 우리 아직도 뗀석기 쓰고 있지. 그지? 2026년에 뗀석기 쓰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대단한 사람들이 중간중간 나타났잖아. 나도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났잖아.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등 켜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빛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일단은 우리 기준으로 멍청한 얘기를 했어. 빛은 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어. 빛이 눈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사실 이게 아닌 것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우지. 물체에 부딪힌 빛이 우리는 들어와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그때는 몰랐던 거지. 근데 되게 멍청한 소리 같잖아. 근데 이게 반박되는데 1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 한 1000년 동안 빛은 눈에서 나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반박할 수 있어? 완벽하게 깜깜할 때 사람을 하나 두면은 촛불처럼 눈이 밝혀줘야 되잖아, 공간을.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걸 밝히는데 1000년이 걸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옛날에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기원후가 돼서 그로부터 한 130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눈에서 빛이 안 나온다. 그럼 빛이라는 건 뭐냐? 라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때가 뭐 데카르트라든가 뉴턴이라든가 활동할 때인데 뉴턴 업적은 수도 없이 많았는데 뉴턴은 성격이 조금 나빴다기보다도 이상했어.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펼치는 논리를 반박하는 걸 너무 즐거워했어. 그러니까 뉴턴이 살던 시기에는 자기 의견이 너무 확실하지 않거나 뉴턴과 반대되는 얘기를 생각이 들어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그지? 그래서 뉴턴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뉴턴이 틀린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뉴턴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했어. 왜 파동이라고 생각했냐? 어떤 공간 정가운데에다가 광원이 있는 거, 촛불을 켜. 그리고 어떤 공간 정가운데에다가 물결이 있어, 물이 있어. 여기다가 물방울을 뚝 떨어뜨려. 그럼 물결이 어떻게 퍼져나가? 이렇게 퍼져나가서 정확히 원형의 정확히 중간에 떨어뜨렸다면 여기에 모두 동시에 물결파가 도착할 거야. 맞지? 근데 빛도 그렇다 이거야. 뉴턴이 생각해본 결과 빛도 여기 촛불을 켜면은 모든 곳에 동시에 도달하지 않겠냐, 이 빛이. 그러니까 빛은 물결파와 같이 파동의 성질을 띈다. 한 곳에서 시작해서 동시에 도달하는 이런 퍼져나가는 성질을 띈다라고 생각을 했어. 반박 아무도 안 했지.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반박할 수가 없지, 뉴턴인데.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 뉴턴이 죽고 난 다음 시간이 좀 흘렀어. 그러다가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제 물리학계에서 굉장히 영향을 떨치고 노벨상도 받고 하는데 막스 플랑크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라서 나중에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그의 뭐 담임 선생님인지 교수인지 하는 사람이 물리학과에 가지 말라고 했어. 막스 플랑크는 물리학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 물리학과에 가지 말라고. 그 당시는 뉴턴을 필두로 해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물리학이 전부 다 밝혀졌다고 생각을 했어.
그 이후에 우리는 양자역학의 세계가 생기잖아.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도 빛의 영역이잖아. 이 영역에 대해서는 물리학으로 별로 밝힐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 건지,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 천체의 운동 이런 게 다 밝혀진 거야. 그지? 열 같은 것도 다 밝혀져서 야, 너 물리학과 가지 마라. 거기는 이제 레드오션이야. 가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어서 간 거지.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스 플랑크가 갔더니 이제 양자역학이 태동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부터 유행했던 건 아니고 사실상 막스 플랑크가 양자역학의 문을 연 셈이지. 양자역학의 영역에서 막스 플랑크가 대단하게 한 일은 없어. 근데 그 약간 선배로서 포문을 열어준 느낌이야. 그래서 막스 플랑크의 대단한 업적이라고 하면 그 플랑크 상수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거거든. 막스 플랑크의 자체적인 업적도 있지만 두 번째 업적으로 뭘 꼽냐? 아인슈타인을 발굴한 것을 이제 최대 업적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막스 플랑크가 저명한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어떤 물리학 연간지 1년마다 이제 그 퀄리티 있는 논문들이나 학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잡지처럼 내는 연간지가 있었어. 거기에 편집장 같은 것을 이제 겸직으로 하고 있을 때였어, 막스 플랑크가.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오는 논문들을 이렇게 받아본단 말이야. 그래서 쓰레기 같은 거는 버리고 괜찮은 거는 한번 연구팀에 맡겨가지고 괜찮은 퀄리티가 있다 그러면 싣고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의 논문이 온 거야.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야.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빛의 입자설의 입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지금까지 다 뉴턴부터 다 파동성인 줄 알았는데 입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빛 맞으면 아프지 않잖아. 근데 이 입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거야. 맞는 것 같아. 논리에 오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실존 인물인지 부끄러워서 가명을 쓴 건지 부활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어. 그래서 알아보러 갔더니 실존하는 인물인 거야. 특허청 직원이었던 거야. 누구였냐면 이름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어. 그 사람이. 그래서 막스 플랑크가 이걸 논문에 실었어.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그 해에 논문을 2편을 더 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논문 하나당 교과서가 하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해만 엄청난 그 활약을 해가지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아마 광전효과, 그때 막스 플랑크가 잡지에 실었던 광전효과를 처음 알버트가 세상에 알려줬고 노벨상도 받게 됐고 했을 거야.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플랑크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교수까지 됐고 1908년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인슈타인까지 와서 빛이 지금까지 입자인 줄 알고 관련해서 모든 성질들이 밝혀졌는데 너무 자명해 보였는데 파동인 줄 알았는데 아인슈타인의 기점으로 입자설이 다시 태동하게 된 거야.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정립이 됐어. 정립이 되고 나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그러면 이 우주와 자연은 굉장히 조화로운 거니까 신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빛이 파동성인 줄 알았는데 입자성이 있다고? 그럼 입자인 줄만 알았던 물질도 분자나 원자도 사실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이론이 막 만들어졌어. 만약에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면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했어. 이제 실험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한 거야? 실험 물리학자들이 그걸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낸 거지. 이론값과 딱 맞아 들어간 거야. 그렇게 해서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듯이 물질도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구나 라는 게 이번 우리가 물리학에서 이렇게 찍먹을 할 내용이야. 되시겠지? 재밌지? 그지?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물리학자가 꿈이었거든? 그때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읽었었어. 그래서 물리학자가 꿈이었는데 아주 얕은 꿈이었지. 뭐 하는 직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멋있어 보여서, 너희가 경찰관 멋있어 보여서 초등학교 한 7살까지는 거의 반 이상이 경찰관이 꿈이잖아. 소방관이나. 그지?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경찰관 꿈인 사람 없지? 너 꿈이 뭐야? 파일럿. 존내 멋있네. 너는? 없지? 홈스테이? 뭐라 그랬어? 지금은? 학폭 안 했어? 학폭했어 안 했어? 그럼 대통령 할 수도 있지 왜? 지금 대통령 내가 이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는 몰라. 절대 모르는 것 같아. 아무튼 너도 될 수 있고 나중에 나오면 제가 지지해줄게. 선거운동도 해줄게 나중에 나오면.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그때는 아인슈타인이 이론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이론 물리학자가 짱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론 물리학자는 그냥 이거밖에 안 돼. 이론을 썼으니까 제발 이거 실험 좀 해줘. 누가 실험해줄 사람 없나? 제발 실험 좀 해주세요 하다가 아무도 실험 안 해주면은 결국 이론으로만 남고 받아들여지진 않아. 누군가 오케이 너 그런 이론 냈니? 내가 한번 실험해줄게 해서 실험 설계하고 실험해서 맞아 이거 맞아. 그러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디어 이론으로 인정받고 실험 결과랑 다르면 어디가 틀렸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실험 물리학자가 이론 물리학자의 하수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반대였지. 사실 갑이 실험 물리학자였던 거지. 무튼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뭐라고? 첫 번째 빛의 이중성, 두 번째 물질의 이중성. 자, 그럼 빛이라는 것은 어떻게 처음 파동성들을 갖게 되었는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신뢰를 받게 됐는지. 자,
이 파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파동에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죠? 네, 이거 지우고 파동의 성질. 첫 번째 파동 성질부터 보죠. 지난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좀 컴팩트하게 갈게요. 자, 파동의 성질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파동의 중첩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자, 파동의 간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파동의 독립성에 대한 얘기가 있다. 이 세 가지의 성질이 있어. 여기서 우리가 빛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이 부분입니다. 간섭. 이게 메인 이슈야. 일단 중첩 간단히 설명하면,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두 펄스가 있어. 펄스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펄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펄스는 한 번, 딸깍 이거. 이게 펄스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그걸 파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양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두 개의 펄스가 서로 다가올 때 얘 최대 변이, 다른 말로 진폭이 y1이고, 진폭 안 썼네. 진폭은 뭐냐면 원래 있던 점으로부터 최대 변이 값을 진폭이라고 해. 그래서 그 골이랑 마루라면서요? 아니지. 골이랑 마루는 변이가 플러스로 최대인 점이 골, 마이너스로 최대인 점이 마루고,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진폭은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 변이 값, 최대값. 되겠죠? 그래서 이게 y1이고 y2일 때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 이 두 개가 한 곳에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겹쳐져서 변이가 두 개를 합친 것만큼이 된다. 그렇겠지. 에너지의 전달이기 때문에 y1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y2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매질의 이 지점에 도착하면 얘는 그 두 개를 합친 것만큼의 에너지를 표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중첩이 되면 이렇게 된다. 이게 파동의 중첩이야. 자, 두 번째. 파동의 간섭은 뭐냐면, 간섭을 할 때 요렇게 서로 중첩이 되긴 될 건데 요렇게 와서 중첩이 되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된다? 방금 봤듯이 같은 방향의 이걸 위상이라고 해요. 요걸 위상이라고 해. 이 둘은 뭐야? 위상이 같은 거야. 위상이 같다는 거 무슨 말이야? 이런 진동 상태가 같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둘이 만난 거 무슨 이상? 같은 위상이야. 같은 이상의 펄스가 만난 거야. 그러면 뭘 했어? 더해졌어, 변이가. 에너지가 더해졌어. 그지?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위상이 반대인 거지. 위상이 반대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상쇄돼서 잠시 동안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죠? 이런 걸 간섭이라고 해. 그래서 요거를 보강 간섭, 요거를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럼 파동의 독립성은 뭐냐?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야. 자, 이렇게 중첩이 되죠. 중첩이 되고 중첩된 동안 간섭을 해요. 간섭이 끝나고 중첩에서 벗어난 이후 이전과 어떤 변화가 있느냐 봤더니 변화가 아예 없더라. 중첩과 간섭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흩어지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독립성이야. 이러한 상태에서 쭉 벗어났을 때 다시 제 갈 길을 가더라. 다시 제 갈 길을 가더라. 이게 독립성입니다. 오케이? 설명은 지난 시간에 필기했거나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줄글로 쓰진 않을 거고, 이렇게 독립성입니다. 되시겠죠? 우리의 메인 이슈는 뭐라고?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보면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자, 그럼 두 번째. 큰 제목이랑 똑같긴 한데 빛의 파동성. 빛은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거냐? 자, 여기 적지 않은 성질이 하나 더 있어. 그거 뭐냐면 회절이라고 하는 건데, 빛은 간섭이라는 것과 회절, 이 두 가지를 모두 하기 때문이야. 간섭과 회절은 뭐의 특징이야? 오로지 무엇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 파동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 반면에 빛이 가진 성질 중에 무엇도 있니? 반사와 굴절도 있어. 반사나 굴절도 빛의 빛의 성질이지만 얘는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얘는 뭐예요? 입자성으로도 설명이 가능. 입자여도 굴절될 수 있고, 입자여도 튀기면 반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파동성에 가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간섭, 회절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 돼. 한 중간 난이도의 그 서술형 주관식 문제로도 나옵니다. 빛의 파동성을 설명하는 현상을 적으시오. 그러면 간섭과 회절 이렇게 두 가지를 적으면 돼. 오케이? 충분히 낼만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빛의 파동성을 뒷받침하는 성질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간섭과 회절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먼저 회절부터 볼게요. 회절.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회절은 뭐랬어? 좁은 틈이나 장애물의 경계에서 새로운 파원인 것처럼 휘는 것을 그걸 회절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좁은 틈이라고 하면 물결파가 진행을 해. 물결파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Where is 파란색? 물결파가 이렇게 싹싹 진행을 해. 싹싹. 이렇게 진행을 해. 일자로 진행하다가 여기를 통과하잖아? 그러면 우리의 상식대로 하면 어떻게 가야 돼?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싹싹싹싹싹싹 갈 법하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 좁은 품을 통과할 때 마치 여기가 새로운 파원이 된 것처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로가 어떻게 된 거야? 원래 경로는 이 방향이었는데 얘가 마치 새로운 파원인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잖아. 그죠? 이거를 회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파동이 경계면의 가장자리나 좁은 틈. 가장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장애물이 있겠지. 여기서 만약에 물결파가 이렇게 싹싹 퍼져나가고 있었다고 쳐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그대로 진행을 해. 여기는 그대로 진행을 해. 왜? 경계면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새로운 파원인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해. 이쪽만 이렇게 진행을 해. 경계면의 끝부분이나 장애물의 끝부분이나 좁은 틈에서 경로가 휘어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합니다. 휘어지는.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간섭은 뭐냐? 얘기했잖아. 이 간섭을 정말 하느냐에 대해서 영의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저기다가 대문짝 나가는 게 한번 그려볼게.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방금 얘기한 여기도 지울게요. 회절이나 간섭에 대한 얘기를 둘 다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적어보자. 중요한 겁니다. 빛의 파동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자,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 단일 슬릿이라고 해. 단일 슬릿. 이중 슬릿. 빛을 쏠 건데요. 여기다가는 스크린을 둘 거야. 스크린. 자, 여기다가 이제 단색광을 쓸 겁니다. 단색광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저 슬릿 다른 말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겠어? 좁은 틈이겠지, 틈. 좁은 틈을 지나면 빛이 어떻게 된다고? 두 글자. 회절한다 그랬지? 회절하는데 이 회절하는 정도가 빛의 색깔에 따라 달라.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이유도 빛의 색깔, 다른 말로 빛의 파장마다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었잖아. 회절도 마찬가지야. 빛의 파장, 다른 말로 빛의 색깔마다 회절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험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딱 한 종류의 빛을 써야 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단색광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보통 빨간색을 쓰는데요. 단색광을 씁니다. 참고로 빨간색을 쓰는 이유는 강한 빛은 자외선이나 보라색 영역보다는 약한 빛은 적외선이나 빨간 빛의 영역이 조금 더 파동성을 크게 나타내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좁은 틈을 만났네. 직진 안 하겠지? 어떻게 돼요? 회절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회절, 이렇게 회절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빛이 이렇게 가고 여기서 빛이 이렇게 가서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서 동시에 도달하게 해야 같은 거리만큼 조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여기서 위상이 똑같기 때문이야.
위상이 왜? 갑자기 위상이 왜 나오나요? 여기서 위상이 두 개가 같아야 여기서 출발한 빛들이 여기 스크린에서 맺히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같은 위상으로 출발해야 어떻게 간섭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어. 그지? 미리 스포를 하자면 요거는 간섭 무늬를 보기 위한 실험이야. 간섭이 뭐라 그랬어? 두 개의 파동이나 펄스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랬지. 만약에 같은 방향의 위상이면 보강이 일어난다. 만약에 반대 방향의 위상이면 만났을 때 상쇄가 일어난다라고 했어. 되겠지?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한 거라서 위상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돼. 그래서 먼저 이 장치를 둬서 같은 위상으로 도착하게끔, 같은 위상으로 출발하게끔 만든 거야. 되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뭐로 출발하냐? 스크린을 향해 갑니다. 여기서도 회전을 하겠지? 어떻게? 좁은 틈이니까 여기서도 회전을 이렇게 할 겁니다. 회전을 이렇게 퍼져나가요. 여기서 회전을 할 테니까 이렇게 퍼져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벌써 만나기 시작하죠? 이 만나는 지점이 스크린 위에 도달했을 때 어떤 문이나 어떤 간섭이 일어날 것이냐?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쭉 봤어요. 쭉 이렇게 도착을 했어. 그리고 지난번에도 했지만 여기서 내가 몇 가지 거짓말한다 그랬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 거짓말이 아니라 근거 있는 거짓말. 뭐라 그래? 수학적 용어로 근사를 할 거야. 근사. 그지? 그렇다라고 좀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 그걸 근사라고 하잖아. 무한히 가까이 가는 것들.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가 저 중앙을 잇는 선을 한번 그려볼게. 이 이중 슬릿의 중앙. 여기. 딱. 이중 슬릿의 중앙. 여기서 이렇게 정중앙, 스크린의 중앙이야. 스크린의 정중앙점.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물리값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 스크린까지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L이라고 할 겁니다. 거리니까. 그리고 이 슬릿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D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단색광의 빛의 파장을 람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무늬가 생길지 궁금해하는 이 지점부터 스크린의 중앙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할 겁니다. 이 값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볼 거야. 되시겠죠? 자, 요거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얘기를 좀 할게. 전에 했던 얘기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자, 위상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어디로 올라가 있는 이 모양을 얘기한다 그랬지? 간단하게는 이러면 무슨 이상? 같은 이상. 이러면 무슨 이상? 반대 이상이라고 했어. 그지? 그럼 위상이 같은지 안 같은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거를? 빛의 이상은 되게 짧단 말이야. 되게 작아. 어떻게 관찰하겠느냐 이거야. 못해요. 대신 무엇을 활용하냐? 경로차를 활용할 거야. 경로차가 뭐 어째서요? 자,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똑같은 위상으로 출발할 거야. 근데 여기서 도착 지점까지의 거리는 얘가 한 번, 두 번 반복하는 거리야. 근데 여긴 좀 뒤에서 출발했지?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거리야. 어떻게 됐어? 얘는 한 번 하고 두 번 이렇게 갖고 얘는 한 번, 두 번, 두 번 반이구나. 두 번 반. 두 번 반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만났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보강하겠어? 상쇄하겠어? 상쇄겠지. 만약에 거리가 같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거리가 다르더라도 좀 많이 차이 나서 한 파장 차이 난다고 해봐. 얘가 한 번, 얘는 한 번, 두 번이야. 무슨 이상? 같은 이상. 그럼 무슨 간섭? 보강 간섭. 그러니까 우리가 위상을 어떤 걸로 대신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경로차, 거리 차이로 대신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나는 이 빛의 경로와 이 빛의 경로의 진행 거리 차이를 구하면 그것으로 뭘 확인할 수 있다? 위상 차이가 얼마가 날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위상이 파장의 정수배만큼 차이 나면 몇 파장이 차이 나더라도 같이 똑같이 도착할 거고, 만약에 위상이 같은 파장하고도 반 파장만큼 더 차이 난다면 얘는 상쇄 간섭을 할 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다? 위상차로 보강 상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위상차로 보강 상쇄 여부를 판단할게요. 지금부터 X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자, 지금부터 판단을 해보자. 자,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 경로차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근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정도 간격은 어떤 간격에 해당한다?
면도날 있잖아요. 면도날. 그 유리에다가 그을음을 싹 해가지고 면도날로 쓱 그으면, 겹쳐서 쓱 그으면은 이 정도 차이라 그랬어. 면도날 얼마나 얇은지 너희들 다 알지? 면도 한 번쯤 해볼 나이니까. 자, 굉장히 틈도 얇고 여기 자체도 얇아요. 그러면 요 얇은 거에 비해서 이걸 한 2m 잡아. 요 사이거리가 0.5mm라고 해보자. 0.5mm에 2m면 몇 배야? 2000배야, 2000배. 그럼 내가 그림을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그렸을 뿐 사실 이 거리와 이 거리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겠지? 그지? 예분의 예하면 거의 0에 수렴하겠지?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면 우리가 근사를 인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첫 번째 거짓말.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가 수직인 선을 그으면 요 세 개가 모두 수직이다.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도형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지? 만나는 세점, 평행하지 않은, 수직이려면 어디 해야 돼? 무조건 세 개가 평행해야 돼. 평행하지 않잖아? 내 평행에 가깝다고 근사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근사예요, 근사. 자,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요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다, 이게. 이게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이 거리와 이게 두 개 평행하다고 가정한 거니까 요 거리와 요 거리가 어때죠? 같아져. 그럼 이 둘의 경로차에서 경로차는 어디를 보면 돼? 여기를 보면 되게 된 거야. 평행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요 수직인 요 선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아지잖아. 그럼 이 둘의 경로차이는 어디야? 요만큼이지, 요만큼. 그래서 이 경로차에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델타, 그리스 문자 D에 해당하는 델타라고 할 거야, 델타. 우리는 뭐에 주목하면 돼? 위상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 델타 값에 주목을 하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저 델타 값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사각형을 가져올게요. 저기 있는 이 삼각형. 여기가 얼마예요? 델타. 여기가 얼마야? 여기는 델타고 여기는 슬릿 간격 D가 되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수직이죠? 그지? 그리고 여기도 수직이지? 그러면 이 각과 요 각 있잖아요. 요 각. 요 각과 이 각이 같아요. 예, 그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봐봐. 이 선과 이 선이 수직. 이 선과 이 선이 수직. 그러면은 각각 수직인 두 선이 만드는 각도 같아야 돼. 이거 중학교 수학이야. 자, 요 선과 요 선이 수직, 이 선과 이 선이 수직, 각각 수직인 두 개의 예각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각은 같습니다. 오케이? 중학교 때 도형 못했으면 그냥 믿으시면 돼. 그래서 그게 굉장한 쟁점은 아니니까. 여기 각이랑 이 세타라고 하면 여기 각이랑 내가 지금 그릴 요 삼각형, 이 거대 삼각형, 요거 이 삼각형이 여기에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좀 축척은 있어요. 좀 줄였어요. 여기가 똑같이 세타인 상태로. 여기가 세타야. 그때 얘는 가로 길이가 얼마나 큰 삼각형은 가로 길이가 L입니다. 스크린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궁금해하는 지점까지 거리는 얼마야? X입니다. 오케이? 이 두 삼각형이 무슨 관계다? 서로 닮은 관계다. 맞죠? 그지? 왜? 직각각도가 같으니까 AA 닮음이에요.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 비례식. 어떤 비례식이요? 자, 그러니까 바로는 못 세워. 일단 봐봐. 여기 있는 D와 델타는 무슨 관계야? 세타에 대한 사인 관계지. 맞죠? 그지? 사인 세타는 뭐예요? D분의 람다가 되는 거야. 람다래. D분의 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 세타는 뭐다? D분의 델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둘은 무슨 관계예요?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관계지?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뭐다? 세타는 L분의 X입니다. 이때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 이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세타가 굉장히 작다는 가정하에 값이 같다. 값이 근사한다. 이 거짓말. 세타가 굉장히 그 값이 작다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사인 세타는 어디에 무한히 가깝다? 탄젠트 값에 근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수학 시간 같지? 자, 그럼 누구랑 같아져요? D분의 델타와 L분의 X 같아진다. 결론.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야? 경로차에 관심을 가지는 거야. 위상차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따라서 경로차는 뭐라고 할 수 있다? L분의 DX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학교 선생님이 내가 서술형으로 저 유도과정 넣을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다 필요 없고 저 문자들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확인하면 되고 두 번째는 요 식만 외워주시면 돼. 사실 이 과정은 너희 증명하는 거 시험 문제로 낼 거야 라고만 안 하면 사실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해하면 풀기 좋긴 해. 이해하면 푸는데 좀 유리하기는 해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요겁니다. 자, 그럼 우리 저 안에 무슨 현상이 들어있는 거야? 일단 회절은 확인했어요. 저 틈 봐봐, 틈. 회절 확인됐죠? 일단 빛의 파동성 중 한 가지는 입증이 됐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간섭 무늬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간섭이 일어나는 꼴을 보는 거야. 그리고 일단 간섭 무늬에 대한 수치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이미 0은 뭘 확인한 거야? 이렇게 실험 장치를 하니까 여기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이미 관찰됐기 때문에 그럼 수치적으로 밝혀보자 이게 나온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시작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실험 설계를 해보니까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야. 이상해. 그냥 빛을 쬐을 뿐인데 다 어둡거나 다 밝거나 해야 되는데 밝고 어두운 게 마치 죄수복 모양처럼 죄수복 스트라이프처럼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 회절 같아. 회절 이후에 일어나는 간섭 같아. 빛의 위상에 따라서 보강이 되기도 하고 상쇄가 되는 간섭 같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짓거리를 해본 거예요. 0이. 그지? 자, 그래서 간섭이라는 것도 밝혀져서 뭐가 입증된 거야? 빛의 파동성 두 가지 성질이 모두 한 실험에 나타나게 된 거지. 그래서 일단 0의 이중슬릿 실험의 의의는 뭐다? 빛의 파동성이 뒷받침하는 회절과 간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우리 이어서 또 나가보자. 우리 일단 요걸 알아냈어요. 경로차를 알아냈어. 근데 경로차를 이용해서 뭐까지 해야 우리는 완성이야? 보강 상쇄 조건까지 확인을 해야 완성이야. 오케이? 자, 보강 상쇄 조건 어떻게 해? 경로차가 무엇이면?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면 같은 위상으로 다시 만날 테니까 보강이야. 근데 경로차가 만약에 파장의 정수배하고도 반파장이 더 차이 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상쇄 간섭이지. 그죠? 그래서 경로차는 뭡니까? 적었듯이 L분의 dx고 이게 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자 파장, 이 사용한 빛의 파장의 무슨 배? 정수배. 정수배. 요러면 무슨 간섭? 보강 간섭. 그지? 근데 정수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2분의 2n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 2를 미안해 자꾸 지워서 여기를 2를 살짝 이쪽으로 옮겨서 뭐라고 다시 표현하냐? 2분의 람다의 2n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반파장의 짝수배라고 불러요. 반파장의 짝수배. 그럼 얘는 어때요? 반파장의 짝수배 하면 정수배인데 1만큼 더 있어봐. 그럼 홀수가 되잖아? 그래서 반파장의 홀수배. 경로차가 반파장 홀수배면 우리 뭐라 그래? 이거를 상쇄 간섭이라고 하게 되는 거지. 이게 간섭 조건이에요. 간섭 조건.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 간섭. 그래서 보강 간섭이라는 것은 무슨 무늬? 밝은 무늬. 상쇄 간섭이라는 것은 어두운 무늬. 되겠지? 자, 근데 사실 문제는 여기서 다수가 나오지 않아요. 요거는 기껏해야 하나 정도 나오고 사실 많이 나와서 한 두 문제 정도,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 거는 이 다음 이야기야.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경로차를 분석하는 거 파장 가지고 비교하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X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뭐에 관심을 가집니까? 무늬 간격을 관심을 가져요. 이 스크린까지의 간격을 조정하거나 슬릿 간격을 조정하거나 빛의 파장을 조정했을 때 이 무늬 간격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사실 메인 이슈예요. 0의 이중슬릿 간섭 실험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이 뭐다? 여기 있는 스크린까지의 거리, 저기 있는 빛의 종류, 여기 있는 슬릿 간격에 따라서 무늬 간격이 넓어지냐 좁아지냐 이런 것이 궁금한 거야. 되겠죠? 거기까지 하면 0의 이중슬릿 실험이 끝납니다. 자, 진행을 해볼게요. 간섭 무늬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간격? 밝은 무늬에서 밝은 무늬 간격이거나 어두운 무늬에서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표시해보면 밝음 사이 간격 요런데 밝음과 밝음 사이 간격이라든가 혹은 어두움과 어두움 사이 간격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
x의 변화량, x 차이라고 해서 델타 x라고 하기로 합니다. 델타를 경처럼 이미 쓰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말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델타는 약간 효용사 느낌을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x의 변화량, x의 변화량. 즉 이걸 뭐라 그래? 무늬간격, 무늬간격이라고 불러요. 간선 무늬간격 뭐라고 한다고? 델타 x. 이게 무늬간격이야. 그럼 무늬간격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무늬간격은 k번째 밝은 무늬와 k 플러스 1번째 밝은 무늬의 위치 차이를 구하면 되겠지? 다시 여기 어딘가 쭉 갔을 때 k번째 밝은 무늬와 k 플러스 1번째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요거에 의해서 밝은 무늬가 언제 나타나는지 찾아. 뭐 가지고 해야 돼? x로 정리를 해야지. x값이 궁금한 거잖아. 밝은 무늬가 나오는 x값이 궁금한 거니까 이 식을 x를 좌변에 놓고 정리를 싹 할 거야. 이 식을 x를 좌변에 남기고 정리하면 뭐가 나와요? x값이 몇이어야 밝은지가 나와. 되겠죠? 그래서 델타 x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k 플러스 1번째 밝은 무늬에서 k번째 밝은 무늬를 빼겠다. 그 거리를 빼겠다. 자, 그럼 k번째는 뭐가 나오겠어? k번째 밝은 무늬라면 n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k가 들어가면 돼. 그지? 빵번째, 사실 첫 번째 밝은 무늬는 여기기는 해요. 근데 내가 그냥 내 맘대로 할게. k번째 밝은 무늬 여기다 k 넣을게요. 그럼 뭐가 돼? 일단 요거 쓰기 전에 잠깐 유도 한번 합시다. 요거에서 x로 정리하라 그랬지? 밝은 무늬 위치 x, k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x, k 넣고 다 넘기고 n자리에다 k 넣어봐. 일단 이거 할 때 2랑 2는 약분되죠? 지워져요. 그러면 람다 k야. 람다 k에다가 뭘 곱해? l을 곱하고 d로 나누면 돼. 그래서 d분의 l 람다 k 이렇게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k번째랑 k번째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d분의 l 안 쓴 거 있니? 지워졌고 하나 둘 셋 넷 다 썼네. 안 쓴 거 같은데. d분의 l 람다 k. 쏘리 이거 첨자가 아니라 옆에 써있는 요 k네. 되겠지? 자, 여기 d분의 뭐? l 람다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얘는 빼기 뭐 해야 돼? xk 해야 돼. 그럼 d분의 l 람다 k가 돼야겠지. 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d분의 l 람다 k 있어. 여기도 d분의 l 람다 k 있어. 그럼 서로 지워지겠지? 뭐가 남아? d분의 l 람다 곱하기 1. 따라서 d분의 l 람다만 남습니다. 되겠어요? 따라서 무늬간격 델타 x는 자 등식으로 써도 되지만 나는 시험 문제에 좀 더 많이 나오는 형태인 비례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게 너희가 머리에 박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야. d분의 l 람다. 무늬간격은 사실 등식이긴 해. 상관없어. 등식이긴 상관없는데 이제 문제에서 뭘 조절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스크린까지의 간격과 슬릿 거리는 슬릿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빛을 종류를 바꿨더니 간격이 절반이 됐다. 그러면 빛의 파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빛의 파장도 절반으로 줄였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그지? 사용하는 빛은 그대로 두고 스크린까지 간격도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슬릿 간격만 다른 것을 사용했더니 갑자기 간격이 절반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뭘 판단하는 거야? 이걸 2배로 늘렸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거야.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실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개념 문제 하나 정도랑 이 문제는 아예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 학교에 따라서. 근데 이 문제는 최소 한 문제, 많으면 2문제까지 나오니까 이 식 가지고 하는 게 알아두도록 하자. 되겠지? 그럼 빛의 파동성은 다 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 보면 돼? 우리 이제 빛의 입자성 보면 됩니다. 빛입
아까 얘기했듯이 아인슈타인이 빛의 입자성을 얘기하게 됐는데 광전 효과라는 실험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였어. 근데 일단 아는 사람들은 입증을 못했어. 저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일단 뭔지 설명을 할게. 금속판에다가 빛을 쬐줬더니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근처에다가 반대 전극을 놨더니 튀어나온 전자가 여기까지 가서 전류가 발생하는 거야.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금속판에 빛을 쬐줬다는 이유로 뭐가 계속 발생해? 전류가 발생해.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전극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본 거지.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은 에너지고 계속 금속판에 전달하다 보면 에너지가 축적되겠지. 에너지가 축적되면 충분한 에너지를 얻은 전자가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열심히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특이한 점이 생겨? 이거 에너지가 축적돼서 튀어나오는 거라면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오래 쬐주거나 밝게 쬐주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네. 근데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라면은 아무리 강한 빛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단발성으로 어둡게 쬐주면 얘가 안 나와야 되는데 삑 하고 쬐줘도 튀어나오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 빛의 파동성이라면 파동이 전달하는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빛 때문에 튀어나왔으면 에너지 때문에 튀어나온 거야. 에너지 때문에 튀어나왔으면 충분한 에너지가 축적되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나오더라고. 적외선이나 빨간색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나오더라고. 근데 보라색 같은 걸 사용하니까 잘 나오는 거야. 이게 뭐지? 파동성으로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뭔 생각을 했어? 이거 그거다. 이거 에너지가 축적되는 게 아니라 1대1 교환이다. 빛이라는 거에 입자가 있어서 에너지가 충분하면 튀어나올 수 있는데 에너지가 불충분하면은 띡 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축적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면 말이 되네? 라고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한 거지. 자, 예를 들어줄게. 너희를 내가 죽이고 싶어. 다 죽이고 싶어서 여기 위에 천장을 뚫어놓고 한 그 7층 정도 높이, 저기 7층에서 너희 머리 위에다가 내가 탁구공을 10만 개 떨어뜨렸어. 몇 명이 죽을까? 아무도 안 죽겠지. 그지? 10만 개인데? 24시간 동안 떨어뜨렸어. 몰라. 정신병원에 보낼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없을 거야. 맞지? 근데 내가 방법을 바꿨어. 10만 개를 떨어뜨려도 안 돼요. 24시간 떨어뜨려도 안 돼. 그래서 딱 한 개씩만 떨어뜨리기로 했어. 여기보다 2층 위에 높이에서 10kg짜리 볼링공 하나씩만, 인당 하나씩만 떨어뜨렸어. 몇 명이 죽을까? 엔간하면 다 죽겠지? 자, 이거랑 똑같아. 빨간 빛을 24시간 동안 10만의 밝기로 쬐어. 한 명도 안 죽는 거야. 근데 보라색 빛을 띡띡띡띡띡띡 쐈어. 그러니까 다 죽은 거야.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걸 파동성이라고 생각하면은 설명이 안 되는데 방금 얘기한 탁구공과 볼링공처럼 입자 하나의 세기가 다른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의 입자설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말로 설명한 것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 광전 효과는 금속판에 빛을 쬐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오케이? 이게 광전 효과야. 이때의 전자의 이름을 그래서 따로 붙이게 돼. 광전자라고 따로 붙이게 돼. 광전 효과에서 튀어나온 전자다 해서 광전자라고 따로 붙이게 되고. 자, 근데 특이한 점이 뭐야? 특이한 점이 얘가 빨간빛. 빨간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은 길고 에너지는 약한, 에너지는 작은 이런 빛이야. 빨간빛은 아무리 밝고 보통 빛에 대해서 세다, 밝다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빛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세다라고 해서 에너지가 큰 게 아니야. 너희 앞으로 오해하면 안 돼. 빛이 센 것은 에너지가 큰 게 아닙니다. 세다라고 하는 것은 밝기를 키워준 거야. 빨간색은 밝아봤자 빨간색이야. 빨간색이 아무리 밝아도 X선처럼 사람 몸을 뚫을 수는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구분을 해줘야 돼. 아무리 밝고 밝게 오래 쬐줘도 광전자가 안 생겨요. 그런데 무슨 색은? 보랏빛은, 즉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 보랏빛은 쬐주기만 하면 바로 광전자 발생이야.
즉 뭐랑은 관련이 없다? 밝기나 시간과는 관련이 없다. 뭐가 중요하다? 색깔이 중요하다. 빛의 종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의 가진 파동성으로는 좀 줄글이 길긴 하죠. 귀찮지? 파동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어. 에너지의 전달 개념을 가진 파동성으로는 오래 쬐주거나 밝게 쬐주면 어쨌든 에너지가 축적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결론. 어떻게 결론을 내게 되느냐? 빛은 입자다. 탁구공, 볼링공 얘기하면 확 와닿지? 아무리 탁구공이어도 아무리 많이 떨어뜨리고 아무리 높이서 떨어뜨려도 의미 없어. 근데 볼링공은 원샷 원킬이 확실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기 때문에 입자성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이해가 잘 될 거야. 그걸 이용해서 입자성을 이해하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주장한 거라고? 아인슈타인. 학자 이름까지 알아놓으면 좋겠지. 아인슈타인 하면 항상 언제나 E는 mc제곱이나 아니면은 상대성 이론은 유명한데 처음 세상에 이름을 알린 것은 사실 광전 효과였어. 빛의 입자성. 참 흥미롭지 않니? 플랑크의 가장 큰 업적 두 가지가 아인슈타인을 발굴한 것.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 너네 이제 역사를 잘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 피해 군주 조선의 3대 왕 누구야? 누구? 아니 3대 왕. 3대 왕 누구야? 물론 연산군도 어떻게 보면 피해 군주의 경향이 있지만 연산군은 군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짜치는 면이 있지. 누구? 야, 너네 잘 모르는구나. 태종. 이방원. 5째 아들인가 4째 아들인가 저 이성계. 그지? 태종은 이제 외척을 다 숙청했잖아. 그지? 자기 외척이라고 하는 것은 왕실의 외척을 다 숙청을 했어. 자기 형들 죽이거나 유배 보내고 다 죽였단 말이야. 근데 항상 이제 조선시대에는 항상 외척이 문제였어요. 외척이 득세를 하면은 왕실이 어지러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세습이었잖아. 왕위가 세습인데 자꾸 외가에서 이래라 저래라고 외가에서 관직에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자꾸 이제 쓸데없는 사람들이 왕이 아닌 사람들이 득세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정에 간섭을 하고 산으로 가잖아. 그래서 뭐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에 떠나서 일단은 어지러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성견지명으로 잘 알았던지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잖아. 무려 대왕이잖아, 대왕. 그래서 세종대왕이 요즘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되게 굉장히 많아. 세종대왕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방원 덕분이다. 이방원이 다 숙청해 놓으니까 아무도 세종이 하는 거에 태클을 못 거는 거야. 세종이 장영실도 발굴했잖아. 근데 외척 숙청이나 왕권 강화를 안 해놨다면은 어디 천민을 그렇게 면천해줘가지고 왕실에다가 그렇게 직책을 줍니까? 다 과거급제해갖고 엄청 힘들게. 그거에 나라였잖아. 정말 똑똑해야 출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자 했잖아. 고려에는 그렇지 않아. 고려 말에는 그렇지 만장에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과거에 급제한 사람만 인정해주고자 했는데 갑자기 이제 손기술을 가진 놈을 면천해가지고 올리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 근데 그런 것들을 찍소리하지 못하게 미리 이방원이 왕권 강화를 다 시켜놓고 한 거지. 그래서 마치 방금 얘기한 플랑크처럼 이방원 제1의 업적을 뭐라 그래? 세종을 왕으로 세운 걸 가장 최악의 업적이라고 하잖아. 아무튼 그런 것처럼 가끔은 그런 것도 있어. 선생님 어렸을 때는 세종만 조명받고 이방원이 조명을 못 받잖아.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방금 얘기한 거에서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거지 플랑크가 대단한 거라고 아니라고 생각했고 충신 이런 거 되게 멋없어 보였어. 어쨌든 신하잖아. 왕이 돼야지. 대장이 돼야지. 멋없다고 생각했는데 커서 보니까 아니야. 충신이 더 멋있는 것 같고 그 인재를 발굴하는 사람이 더 멋있는 것 같고 좀 그렇더라고. 쓸데없는 얘기였고 아무튼 간에 광전효과란 이런 거고 아인슈타인이 어떤 논리로 이걸 얘기하게 되는지 알았지. 그럼 이제 광전효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봅시다. 자, 실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림은 조금 교재마다 다른데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극판 역할을 해줄 금속판이 있어. 가장 간단하게 그릴게.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이쪽에 또 다른 전극의 역할을 해줄 판이 있어요. 금속이 있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오케이?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예요. 여기 전압을 V라고 할게요. 가변 전압이야. 가변 전압. 가변 전압이라는 건 바꿀 수 있는, 전압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뭘 쬐줄 거냐면 빛을 쬐줄 거야. 먼저 파란 빛. 파란 빛을 빨간 빛. 생명인 줄 알았겠다. 빨간 빛을 쬐줬어.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전자가 안 튀어나와. 근데 보라색 빛을 쬐줬어.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보라색 빛을 쬐줬더니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이 광전자라고 한다 그랬지?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광전 효과야. 빨간 빛에 아무리 쬐줘도 안 나오다가 보라색 빛만 띡 쬐주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전자가 가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도달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전자를 하나 빼앗겼잖아. 전자 빼앗겼으니까 점점 양극이 돼가겠지. 그럼 여기 전자가 모였으니까 이쪽으로 쭉 이동해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생기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광전류라고 해.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가면 전류는 어디로 흐를까? 전자가 이쪽으로 가. 전류는 어디로 흘러? 반대로 흐르겠지?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이쪽이기 때문에 광전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흐를 거예요. 광전류. 되겠죠? 자, 그런데 광전류 때문에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 전압을 점점 높여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느 순간 전류가 안 흐르게 되겠지? 그지? 어느 순간 자, 조금일 때는 이 빛은 세고 전압은 약할 때는 광전류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흐르기 시작할 거야. 흐를 거야. 그런데 얘를 계속 쬐주다가 얘를 점점 올려. 그럼 어느 순간 이 광전류가 이 전압을 극복 못하게 돼요. 얘는 어떻게 전류를 흐르고 싶어지? 요렇게 전류를 흘리고 싶어 하잖아. 근데 얘는 반대 방향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 플러스 극이면 여기도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이죠. 얘가 플러스면 전자가 튀어나가다가도 하고 다시 자 빛을 맞았어. 보라색 빛이 처음에서 튀어나갔는데 뒤에가 양극이네. 빨려 들어가겠지. 튀어나갔는데도 빨려 들어가겠지. 왜? 전자잖아. 얘가 양극이면 빨려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점점 더 양극의 크기를 키워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튀어나가도 이쪽으로 못 가고 다시 붙는 거야. 그래서 전류를 완전히 무마시키는 순간이 와. 그때를 뭐라고 하냐? 이것을 저지한다. 광전류를 저지한다. 혹은 전자를 정지시킨다. 그래서 저지전압 혹은 정지전압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틀린 말이 아니라 뭐가 옛날 말인지는 모르겠어. 선생님 때는 저지전압이라고 배웠고 요즘 교재는 가끔 정지전압이라는 말 나오는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다 내시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광전류를 저지전압 혹은 정지전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저 금속판에다가 빛을 때려박아서 전자를 튀어나오게 한다. 그게 반대 도달하게 만든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것이다. 이게 광전 효과다. 그런데 이 광전 효과에서 굳이 전압을 거는 이유는 뭘까? 쓸데없이 이딴 거는 왜 측정하는데? 왜 측정하냐? 이 광전류의 값을 측정해야 얼마나 광전 효과가 심한지를 알 수 있지. 이 광전 효과가 얼마나 심한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가 없어요. 전자를 어떻게 관찰해? 못 관찰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뭘 측정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광전류가 얘가 이렇게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야무지게 이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순수 광전 효과만 가지고는 이 양을 측정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뭘로 대신하기로 한다? 그러면 걔를 무마시킬 수 있는 놈을 측정해서 대신하면 되지.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광전 효과만 딱 놓고 이거 다 없애버리고 금속판 거 이것만 놨을 때 이 양을 측정하기가 너무 힘드네. 뭐 쉬운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그러면 광전 효과가 광전류가 흐르는 걸 실패하게 만드는 것을 측정하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다. 이래서 저지전압을 측정하게 된 겁니다. 되시겠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용어들을 봅시다. 첫 번째
광양자. 자, 광양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빛이 뭐라 그랬어? 뭐 어떤 성질을 가진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 입자성을 가진 것까지 알게 됐어. 그래서 빛 입자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자, 지금은 뭐라고 불러 이것을? 광자라고 불러. 광자. 지금은 광자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아인슈타인은 광양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광양자로 끝내지 말고 광양자의 에너지. 광양자 한 개. 광양자 한 개의 에너지. 요거를 측정해내야 뭔 얘기를 할 수 있어? 빛이 언제 튀어나오는지 그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광양자 하나하나가 가진 에너지가 전자를 튀어나올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광전효과 일어난다라고 말해놓고 광양자 하나의 에너지 그럼 나도 몰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걸 정확히 실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서 내놓을 수 있어요. 홍원이 미안 조는 줄 알았어. 미안해. 오해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측정을 하려면 광양자 이 입자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실험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광양자의 에너지는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H, F. 이게 무슨 상수계? H. 아는 사람. 오늘 내가 말한 학자 이름 중에 있어. 플랑크 상수. 이 플랑크 상수는 사실 여기 사용하려고 사용한 게 아니라 그 플랑크의 업적 중에 하나가 무슨 흑체라는 것을 또 발견해냈어요. 흑체라는 것은 복사율 100%인 뭐 어떤 물체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거 하느라고 만들어낸 건데 이제 여기에도 쓰이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플랑크 상수가 들어가고요. F는 뭐게? 이것도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아닌데 아까 그 파동에서 적어준 것 중에 있는데 뭐겠어? 진동수. 그렇지. 진동수. 자, 참고로 참고사항이야. 참고사항. 자, 빛의 진동수 구하기 하기 위해서 빛의 속도는 C야. 근데 빛의 파동성이 있잖아. 파동에서 내가 아까 적어준 거 다시 기억해보자. 파동에서 적어준 식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영의 실름 말고 맨 처음 파동 개론에서. 자, 뭐가 있었냐? 첫 번째,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두 번째, 빛의 속도, 그 파동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V는 뭐 곱하기 뭐다? F. 진동수 곱하기 람다. 그렇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었어. 그지? 그러면은 얘도 뭐라고 할 수 있어? 얘가 그러니까 파동인 이상 F, 빛의 진동수, 그 다음에 파장 람다.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빛의 진동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얘만 쓰고 싶으면 람다분의 C라고도 쓸 수 있다. 참고사항이야. 참고사항. 빛에 한해서야. 원래 이 V가 들어가 있는데 빛은 속도가 C잖아. 광속 C.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세크. 그지? 그래서 광양자 에너지는 근데 요거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외워두면 돼. 이렇다. 광양자 하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진동수에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보라색이 셀 수밖에 없지. 보라색은 어떤 빛이야? 이런 빛이야. 빨간색은 어떤 빛이야? 이런 빛이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보라색이 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빛 에너지는 빛 광양자 하나하나가 가진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더라. 얘는 상수예요. 당연히 수치는 너희가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되겠죠? 그럼 당연히 진동수 값이 큰 입자가 큰 광양자가 큰 에너지를 가질 것이고 광전 효과를 잘 일으키겠다. 맞니?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야지. 자, 그럼 보라색은 모든 금속에서 전자를 다 빼낼 수 있을까? 근데 금속마다 뭐가 다르겠어? 금속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원자 번호에 따라서 양성자 개수도 다를 거고 전자와의 인력도 다를 거고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 예?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금속에 보라색이 짱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어떤 것은 이를테면 자외선까지 가야 튀어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초록색까지만 가도 튀어나오는 것도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튀어나오느냐 안 튀어나오느냐는 오로지 빛에만 달린 게 아니라 뭐에도 달렸다?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달렸다. 그래서 금속이 얼마나 전자를 잘 보호하고 잘 안 내어주느냐 하는 그런 물량도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 금속의 일함수라고 한다. 금속의 일함수. 펑션할 때 그 함수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 W라고 씁니다. W. 1이니까 어쨌든. 금속의 일함수. 그래서 얘 설명을 써보면 이런 겁니다.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이 위해 필요한 에너지. 즉 뭐가 뭐를 이기면 광전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다 두 가지만 봐도 딱 알 수 있겠지? 누가 누구를 이겨야 광전효과가 시작된다? HF가 W를 이겨야 광전효과가 스타트된다. 그지?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어떤 빛을 쐬든 간에 HF, 즉 광양자 하나의 에너지가 누구를 이겨야,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금속이 될지 몰라, 우리가 사용하는 금속을 이겨야, 이래야 광전효과 가능해진다. 되겠지? 자, 뒤에 쓸 게 좀 더 있는데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
브롤스타즈야? 그냥 대학교 때 우리 학교로는 학생들이 캠프를 많이 오는데 딱 너네만한 나이가 초등학생이었어. 선생님 대학교 때. 너네만 나이가 좀 한 내 4, 5학년 때 대학교 오면은 쉬는 시간마다 절반 이상이 핸드폰 켜가지고 그거 하고 있었어. 닌텐도나 핸드폰으로 뭐 하고 있었게? 아니 너네 초등학교 때 브롤스타즈가 유행이었어? 뭐가 유행이었어? 너 그거보다 좀 더 앞에야. 왜냐면 너네가 09년생이지. 걔네들이 0506이었거든. 너보다 한 3살 많은 애들. 걔네가 초등학교 5, 6학년이었어. 마인크래프트. 반 이상이 너 해봤어 마인크래프트? 안 해본 사람 한 번도. 문주야 마인크래프트 안 해봤지? 해봤어? 세령이도 해봤어? 와 진짜? 안 해본 사람이 없어? 오, 재밌어? 지금도 가끔 하는 사람 있니? 아 그래? 그 정확히 컴팩트하게 요약해봐. 무슨 게임이야? 내가 본 거는 건축 게임 같아 보이거든? 그게 힐링을 위해서. 아, 막 전투나 이런 요소를 다 배제하고 그냥 자기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그것도 가능하고 전투도 가능하고. 또 내가 뭘 본 적이 있냐면 그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한 건데 러시아인가 어느 나라의 어떤 초딩 같은 애가 계속 PK 사냥만 하는 거야. 사람들만 계속 죽이는 거야. 그래서 머리 수집하는 게 머리가 떨어져? 대가리가? 거기서? 그 서버를 연 사람이 모드를 까는 거예요. 아, 머리가 떨어지도록? 아, 그렇게 해놓고 머리를 진열장에 자기가 만든 요새 진열장에다가 해놓는 거야.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게 무슨 같은 그 서버에 있으면 디스코드도 할 수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그 좀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중 하나가 그 소문을 듣고 그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 깨부수고 걔네 요새를 깨부수고 함정도 다 건너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걔를 막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들어왔냐고 디스코드 막 소리 지르더니 걔를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버그인가 뭔가 있었나 봐. 그래서 아무리 죽여도 안 죽는 거야. 그 찾아간 유저가. 그러니까 얘가 엄청 이 초딩이 당황한 거지. 왜 안 죽어? 그러면서 막 소리 질러 러시아어로. 그러다가 뭐 했냐면 그 꼬마를 죽인 게 아니라 저기 그 벽에 진열된 머리들 있잖아. 이런 걸 다 깨부수고 상자를 열어보니까 또 머리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다 없애버렸어. 머리를 다 없애버리니까 막 비명 지르면서 울고불고 나 경악했어. 그 목소리를 듣고. 한번 들어봐. 이게 거의 보고 있으면은 걔 비명을 듣기 전까지 좀 웃음이 나오거든. 고소하다 그러거든. 근데 걔 비명과 소리 지르는 거 들으니까 약간 충격적이야. 아 이게 진짜 정서에 안 좋으려나? 게임이? 그 생각이 들 정도야. 시간을 많이 갈아넣었어. 걔가 그래도 그건 좀 비정상적인 거잖아. 그 머리를 수집하는 행위도 약간 정상적이어 보이진 않고. 너 아니지? 목적 같은 걸로. 저는 온라인을 못해요. 핸드폰으로 하면. 아. 컴퓨터로 하면. 근데 또 가끔 보면은 또 긍정적인 요소 또 어떻게 보이냐면 다른 그 포지티브로 미친 놈들이 있더만 태양계 구현하고 이런 애들이 있더만 또 우주 전체 그 팩이 있어요. 팩이 있어. 그거를 이제 사람이 구현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그냥 건축해놓은 거 보는 걸 파는 거였어요. 아 그래. 근데 그 누군가가 만든 걸 거 아니야.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던데. 구현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와. 근데 그래서 참 애들이 다양한 연령대가 열광하는 이유가 다채로워서 그런 것 같긴 하더라. 게임 플레이 방식에 한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 초딩도 있고 진짜 건축물이나 그러니까 피사의 사탑도 거기 안에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애들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그게 좀 내 정서에는 안 맞는 것 같아. 보니까. 어떤 거 했다고? 오직 광물 캐는 거. 광물이 그 얘기하는 건축 재료 같은 것들을 캐는 거야? 건축 재료에 뭐가 쓰이냐에 따라 다른데 뭐 조합도 하더만 뭐랑 뭐 섞으면 뭐가 되고 유리가 되고 뭐 이런 거. 규소랑 산소 섞으면 유리가 되니 혹시? 그냥 모래를 하루에 구우면 아 모래를 구우면. 그럼 이제 나 불려오는 유리가 나와. 너 때문에 지웠잖아. 네 말 듣다가. 다시 핵심만 쓸게. 그렇구나. 좀 어려운 게임이다.
기억나지? 이함수가 뭐라 그랬어? 그래, W인데 뭐한테 뭐를 빼앗기 위한, 금속에서 전자를 빼앗기 위해서 갖다 부딪혀야 되는 에너지라 그랬어. 그래서 조건이 뭐다? W보다 HF가 크면, 광양자 하나 가진 에너지가 크면, 이러면 광전효과 ON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른 요소가 또 있어요. 뭐냐면 최대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광전자가 튀어나왔어. 그런데 자, 너희를 죽일 수 있어. 이제 볼링공 10km를 2층에서 떨어져서 너희를 죽일 수 있는데, 자, 볼링공 한 7kg을 떨어져도 그러면 머리 윗부분만 깨지고 죽을 수 있겠지. 좀 너무 잔인하지만 좀 일단 들어줘. 이만큼 적합한 예시를 내가 찾은 적이 없어서, 너희가 잘 이해하는 예시를 찾은 적이 없어서 쓰는 거니까 7kg으로 떨어져도 죽어. 근데 굳이 내가 1톤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효과는 대단했다가 나오겠지. 그지? 7kg 떨어뜨려도 성공은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파란색만 써도 튀어는 나와. 근데 자외선을 쓰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 박는 거지. 그럼 효과는 대단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선택지밖에 없다면, 효과가 있든 없든 튀어나오는 결과만 있다면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잖아. 근데 뭐가 달라지냐? 강력한 빛,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딴 걸 여기다 투입하는 순간 튀어나온 전자가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저 HF가 만약에 이함수보다 커. 그러면 이함수만큼은 전자를 뜯어내는 데 사용이 되겠지. 근데 더 크니까 남은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어디로 가냐 이거야. 이것이 그 뜯어낸 전자에 실려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그러니까 파란색도 보라색도 튀어나오게 할 수 있다 치면, 파란색을 때려박았을 때보다 보라색을 때려박았을 때 튀어나오는 광전자가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것 가지고 뭐가 결정된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결정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겠네.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인 EK, 카이네틱 에너지, EK는 어떻게 판단되겠어? 그러니까 쟤 누구야? 광양자 혹은 광자. 광양자는 옛날식이고 광자가 요즘식이야. 그래도 광양자라고 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광전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이 정한 것이 광양자이기 때문이야. 자, 광양자 하나 가진 에너지에서 전자를 뜯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남은 것이 누구한테 투입된다? 운동 에너지로서 전자한테 실려보낸다 라는 얘기예요. 그지? 그러면 최대 운동 에너지 굳이 왜 구하나요? 얘가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될까? 얘가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저지전압을 얼마까지 높여줘야 멈출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얘가 굉장히 빠르게 튀어나와봐. 한 5V 걸어줬어. 파란색 뛸 때는, 파란색일 때 튀어나와. 파란색 쬐일 때는 5V만 걸어줘도 얘가 가다가 하고 다 돌아가는 거야. 왜? 플러스 극이니까. 근데 보라색 쬐주니까 벗어나서 이쪽으로까지 진행을 해. 그럼 보라색을 막을 수는 없었지, 5V로. 그지? 근데 6V, 7V, 8V, 10V까지 올리니까 보라색으로 튀어나온 것도 하고 돌아가. 출발을 못해. 그러면 보라색일 때 저지전압은 뭐인 거야? 10V인 거야. 이런 식이야. 또 자외선을 쬐주니까 하고 출발을 해. 근데 30V로 높여주니까 하다가 다시 돌아가. 뭔 얘기예요? 출발할 때 남는 에너지를 여기다 실어보내는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저지하는 데 힘들다는 얘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 잘 생각해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자, 집중. 우리가 광전류의 세기는 그럼 무엇으로 결정되느냐를 지금 얘기를 할 건데, 방금 내가 뭐 얘기했냐면 남은 에너지가 여기 실리니까 얘가 빠르게 이동한다 그랬지. 자, 그럼 빠르게 이동하면 뭔가 전류가 셀 것 같잖아. 그지? 그래 보이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 생각해봐. 빠르게 이동하는 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그래서 여기 일단 도착했으면 뭐에 의해서 흘러? 도선의 성격에 의해서 이렇게 쭉 흐른단 말이야.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 전자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야. 전자가 많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해. 일단 도착하면 전류가 흐르는 속도는 도선마다 그냥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여기를 빠르게 돌파해서 도착을 했다고 해도 결국 여기 들어오면은 빠르게 도착해서도 쓱 하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천천히 도착해도 도착하면 쓱 하고 흐르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오로지 무엇과만 관련이 있다. 정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랑만 관련이 있고 정작 전류의 세기랑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도대체 전류의 세기는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광전 효과가 가능하냐.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광자가 많아야 돼. 왜? 입자 1대1 교환이잖아. 내가 볼링공 하나로 너희를 다 죽일 수 있겠어? 안 되겠지. 3개면 3명만 죽일 수 있잖아. 그지? 결국 얼마나 많이 킬을 할 수 있느냐는 내 볼링공 개수가 몇 개냐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전류는 결국 뭐야? 1초당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 전자의 개수를 늘려야 전류가 센 거야. 전자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은 어차피 1대1로 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광자의 수가 많아야지 보라색이냐 자외선이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일단 광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빛이기만 하면 밝아야 되는 거야. 밝다 이꼴 뭐야? 광자 개수가 많다야. 오케이? 자, 그래서 개념이 너희가 이제 막상 이해한 것 같아도 막상 들으면 헷갈릴 수 있거든. 세다, 밝다. 이런 개념이 헷갈려. 세다나 밝다는 무슨 얘기야? 광자 개수가 많다. 오케이? 색깔이 다른 건 뭐야? 에너지가 크다 작다로 이야기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광전류는 오직 광전 효과 가능 여부. 이거 일단 반드시 충족돼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밝기. 선생님 아까 밝기 세기가 아무 상관없다면서요. 아니, 여부랑은 상관이 없지. 여부랑은 상관이 없어. 빨간빛은 아무리 밝게 오래 쬐도 상관없다. 밝기나 세기는 광전자를 발생시킬 수 있느냐랑은 상관이 없어. 뭐랑 상관이 있어? 일단 발생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 얼마나 세냐만 상관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빛 밝기 세기에 비례한다. 오케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가 세면 전류가 셀 것 같지만 오해야. 얘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그냥 누구랑 관련이 있어? 얘는 오로지 얘랑만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얘는 누구에 비례한다? 저지, 전압. 아까 썼던 거 여기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여기다가 V0 하나 써주세요. 제로. V0. 그냥 V 쓰면 전압이고 V0 쓰면 저지 전압이야. 얘는 오로지 뭐랑 관련이 있다? 얘는 저지 전압 V0와 비례 관계에 있다. 얘는 그거랑만 상관이 있고 정작 전류랑은 상관이 없다. 그냥 저 간극을 빠르게 이동할 뿐 개수를 늘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지? 개수를 늘려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쳐박은 광자의 개수야. 때려박은 볼링공 개수야. 오케이? 오로지 볼링공 개수에만 관계가 있다. 광전류는. 되겠죠? 자, 요거를 알아둔 상태로 두 가지 종류의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 그래프까지 그리면 광전 효과가 오늘 끝나게 돼요. 자, 첫 번째 그래프.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얘는 뭐? 얘 쓰지 않을게. 기니까 저기 써있으니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야. 얘는 뭐? 진동수. 사용하는 빛의 진동수.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어떤 것을 요 시기에다 표현해 볼 거냐? 이것을 표현해 볼 거야. 저기 써있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못 빼기 뭐다? 읽어줘 빨리. 못 빼기 뭐다? 못 빼기 뭐야? 빨리 칠판 써있잖아. HF 빼기. 그렇지. 이거 뭐예요? 광자 하나의 에너지. 이거 뭐예요? 일함수. 광자 하나의 에너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빛의 진동수. 일함수는 뭐야? 금속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건데 금속 하나에서 전자 뜯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되겠지? 그 남은 만큼이 에너지로 실린다. 자, 그러면 요거에 의하면 요거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봐봐. 얘 Y축에 EK 있죠? X축에 F 있죠? 그럼 우리 수학에서 쓰는 방식으로 EK 자리에다가 Y 넣어버리고 F 자리에다 X 넣어봐. 그럼 우리 이거 몇 차 함수야? just 원차 함수. 그러면은 어떤 그래프로 그려져? 직선. 그지? 그때 요거 우리 뭐라고 부르니? X의 계수. 기울기. 요거 뭐라고 부르니? Y절편. 그렇지. 그럼 Y절편이 1함수면서 마이너스 1함수면서 기울기가 H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Like this.
이거보다. 다만 여기에는 직선을 이렇게 그릴 거야. 점선으로. 근데 이거 점선으로 그리는 이유가 뭘까, 얘들아? 맞춰봐. 점선으로 그리는 이유가 뭘까? 배운 건 유추할 수는 있는데 내가 얘기한 적은 없어요. 자, 이 점이 어떤 점일 것 같아? x절편인데 이 그래프에서 x절편은 뭐가 0인 점을 의미해? 그렇지, 운동의 제가 0이다. 운동의 제가 0이면 운동의 제가 0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같다. 이제 갓 떼어냈다. 딱 떼어낼 만큼의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 즉 어떤 것의 경계야? 광전 효과가 일어나느냐 마느냐의 경계야. 어디가? 여기가. 여기가 점선 이유는 광전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따위 논할 수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은 그리되 절편이 어딘지 알아보기 추세선은 그리되 사실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서 점선으로 그린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럼 요거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라고? 플랑크 상수 h가 되는 거라고. 되겠죠? 그럼 광전 효과의 실험은 저 그래프 하나가 유일할까? 아니겠지. 자, 보시다시피 어떤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 F의 차이는 이미 다 그려져 있어. 왜? F 값이 다르니까 계속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지. 자, 빨간 빛은 택도 없어요. 파란 빛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한 초록빛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파란 빛은 에너지가 많이 담겨. 보라색 빛은 얘가 세져. 그지? 근데 다른 그래프도 있어. 어떤 그래프? 이람수가 다른 금속을 쓰는 거야. 더 전자를 떼내기가 어려운 금속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 아래 방향으로 평행 이동되겠지. 이렇게. 왜 평행 이동일까? 왜 기울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기울기는 뭐니까? 상수니까. 보시다시피 플랑크 상수잖아. 그지? 얘도 똑같이 기울기는 h예요. 다만 뭐가 달라진 거야? 금속이 달라진 거지. 이람수가 W2로 바뀐 거야. 되겠죠? 자, 이때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자식들 있잖아. 여기 있는 얘를 F0라고 하는데 1이니까 내가 그냥 1이라고 쓸게. 원래 F0까지만 써야 되는데 여기는 뭐야? 절편에 해당하는 F0, 2니까 2라고 쓸게요. 자, 그 진동수들도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저 진동수들도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이 있어요. 저놈들을 뭐라고 하냐면 한계 진동수라고 해요. 한계 진동수. 자, 용어들이 오늘 너무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들어. 자, 저걸 뭐라고 한다? 한계 진동수라고 한다. F0 한계 진동수. 얘는 뭘 의미하냐? 빛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야. 요 W는 무슨 입장이야? 금속이 전자를 보내줄 거냐 말 거냐. 요 문제야. 그럼 저 H는 F는 무슨 문제야? 빛의 능력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네가 떼낼 수 있는 놈인데 없는 놈인데 요 얘기야. 그지? 그래서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다? 이람수와 이게 같은 거야. 즉 와는 모두 금속의 성질. 왜? 이람수에 따라 F0가 정해질 거 아니야. 똑같은 보라색이라도 누구한테는 뗄 수 있고 누구한테는 못 떼고 똑같은 초록색은 누구한테 떼고 누구한테 못 떼니까 저 F0 한계 진동수라고 하는 저 녀석은 혹은 다른 말로 문턱 진동수란 말도 씁니다. 둘 다 나와요. 문턱 진동수. 문턱이라는 말이 좀 더 납득이 되지? 뭔가 그럴싸하잖아. 넘을 수 있다. 문턱 진동수. 두 말 다 맞는데 자, 둘 다 뭐의 성질이다? 금속의 성질이다. 똑같은 진동수라도 누구한테는 통하고 누구한테는 안 통하니까 금속에 따라 다른 금속의 성질이다. 아시겠죠? 이게 그래프 첫 번째입니다. 저 그래프의 특징은 뭐다? Y절편은 이람수다. X절편은 한계 진동수다. 기울기는 모두 똑같이 플랑크 상수다. 되시겠니? 저렇게 심플하지 않을 수 있겠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저거에서 여러 가지 그래프 그려놓고 얘도 막 비교시키고 얘도 비교시키고 다른 말로 물어보기도 해. 이렇게 해놓고 일단
이게 다음 시간에 할 물질의 이동성과 또 연결되거든. 물질의 이동성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그래프를 다시 나온 다음에 전자가 튀어나올 거 아니야. 전자 그 운동 에너지잖아. 이거 가지고 또 뭘로 연결시키냐,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따른 전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런 문제가 또 나와요. 연계가 돼.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그것까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자, 두 번째 그래프 하나만 더 하자. 두 번째 그래프, 쟤는 뭐에 대한 그래프야?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 광전자 하나하나를 바라본 거야.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저지전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뭔가 괄호를 계속 바꿔서 쓰네. 아니, 통일성 있게 가자. 전압을 걸어줘서 저지전압을 찾을 거야. 자, 볼게요. 이렇게 하나를 그렸어. 자, 그래프 양상에 왜 이렇게 하는지 생각해보자. 아무런 전압이 안 걸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무런 전압이 안 걸렸어. 그럼 그냥 광전 효과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 그지? 전압이 안 걸리면. 그냥 광전 효과에서 스멀 극판에서 반대쪽까지 기어가는 거야, 전자가. 극판에서 반대쪽까지 이렇게 기어가는 거야. 전자가 스멀 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로, 전압이 0일 때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전압을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도움이 되겠지? 전압을 걸어주면 도움이 될 거야. 여기다 전압을 걸어주면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전압을 많이 걸어주면 많이 도움되잖아요. 또 그렇진 않아. 왜 그러냐? 끊겨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연결해주는 건 누군 거야? 광전 효과인 거야. 결국 광전 효과가 건네줘야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해. 어째 여기 광전 효과 아예 없으면은 전압을 세게 걸어줘도 사실 안 흘러야 맞는 거거든. 그지? 그렇잖아. 연결 안 돼 있잖아. 그래서 광전 효과가 있어야 건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압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 근데 문제는 언제야? 반대로 연결해서 광전 효과를 저지시키기 시작할 거야. 반대로 전압을 걸어주기 시작하면은 광전 효과에 대한 효과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겠지. 그지? 그래서 0으로 만들어. 전류를 무마시켰어. 여기가 바로 무슨 전압일까? 저지전압이 되겠지. 그지? 얘가 저지전압이야. 그지? 자, 여기에도 그래프를 한 4-5개를 더 그려볼게. 여기는 특히나. 자, 그 다음 그래프 요렇게 그려보자. 뭐야? 저지전압은 다른데 뭐가 똑같아? 최대 전류가 똑같네. 이건 무슨 차이일까? 건네준 전자의 양은 똑같다는 얘기야. 그지? 자, 건네준 전자의 양 뭐에 따라 결정돼? 원영아, 한번 찾아봐. 건네준 전자의 양은 뭐에 따라 결정될까? 그렇지, 빛 밝기지. 빛 밝기. 왜? 여기 결국 튀어나오게 해야 얘가 뭐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결국 광전 효과가 없으면 여기는 전압이 아무리 걸려도 안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전자가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센 빛이라도 개수가 아무리 무거운 1톤짜리라도 공 하나 있으면 난 이 중에 하나밖에 못 죽여. 전류는 1바퀴밖에 안 흐르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밝기, 다시 말해 광자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따라서 이 둘은 무엇은 다르지만 빛의 색이, 그러니까 색이가 아니라 빛의 에너지는 다르지만, 광자의 에너지, 즉 색깔은 다르지만 뭐는 같다? 밝기는 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무슨 하얀색으로 하자. 이것은 뭐에 따라 결정돼? 밝기, 세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요거는 여기 저지전압 여기도 따로 그릴게. 1이라고 하고 귀찮다. 색깔 바꾸기. 이것은 뭐에 따라 결정돼? 이것은 빛 종류. 다시 말해
결정된다.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어떤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세 번째 빛은 빛의 세기는 약하고 또 파장이 더 짧다. 파장이 짧아야 진동수가 커서 저지전압이 힘든 거잖아.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다? 저지전압이 커지니까 진동수가 큰 빛이야. 따라서 자외선 쪽으로 가는 거야. 보라색 쪽으로. 그지? 그래서 이 주황색 같은 그래프는 굉장히 보라색 자외선 이쪽으로 굉장히 강력한 빛이지만 막상 밝기나 세기는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 가지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정리를 한번 싹 해볼게. 다시 한번 총정리. 우리가 맨 처음에 했었던 것까지 포함해서 파동성과 입자성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자, 파동성은 간섭 조건 D분의 L 람다. 요게 뭐면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 밝은 보강. 그 다음에 반파장의 홀수배면 어둡 상쇄. 그리고 또 요거 얘는 뭐더라? L분의 잠시만 반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람다분의 이게 잘못됐다. 미안해 얘들아. 쏘리. 내가 이게 헷갈리네. L분의 dx. 오케이. 요게 D분의 L 람다. 이게 뭐다? 여기 앞에 파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광전 효과에 대해서, 광전 효과,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는 일단 광양자는 에너지가 뭐다? HF다. 그리고 이람수는 W라서 만약에 이람수보다 HF가 크면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그리고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된다? EK는 누구 빼기 누구? 광자의 에너지 빼기 이람수. 그리고 한계 진동수. 용어가 참 많죠. 한계 진동수는 F0고 요거는 뭡니까? 자, 여기 이거 두 개 같은 게 이게 0이 되는 게 한계 진동수라 그랬지? 그러면 H분의 이람수라고 볼 수 있겠지? 저 등식에서 H만 내려가면 되잖아. 그지? 네. 자, 마지막 영어로 만든 놈이고, 그래서
저지전압은 뭐에 비례한다? 저지전압은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마지막 광전류 세기는 빛발기에 비례한다. 되겠어요? 자, 시간은 8분밖에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말로만 다음 시간에 할 거를 조금 설명을 해보면, 오늘 이제 빛의 이중성을 다 봤잖아. 끝냈잖아. 다음 시간에 물질의 이중성을 하고도 시간이 조금 남을 거라서 그때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안 하고 일단 개념부터 다 하고 나서 이제 다시 개념을 한 번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거의 반도체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템포면. 다음 시간에 물질의 이중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빛이 이중성이 있다고? 이런 그럼 물질도 이중성이 있겠구만. 왜냐면 자연은, 이 대자연은 어떠니까? 대칭성이 있을 테니까 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 여러 가지 드브로이라는 과학자나 여러 과학자들이 정말 물질도 파동성을 가진다면 이러한 수치들을 가질 거야. 실험 결과가.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입증이 되게 된 거지. 그래서 물질파 파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물질파 파장이라는 것은 스포를 좀 해볼까?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분의, 입자의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예요. 그러니까 mv분의 h인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것만 설명해보면, 자, 파장이라는 것이 유의미하게 보여야 파동성이 있다라고 우리 관측을 할 수 있겠지. 만약에 이 운동량이 매우 커서 거의 파장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미세 진동을 해. 그럼 이것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참고로 파장이 길수록 파동성이 강하고 파장이 짧을수록 파동성이 약해. 반대로 운동량이 클수록 입자성이 강하고 운동량이 작을수록 입자성이 약하다. 아, 그래. 요건 하나 적어놓자. 그럼 마지막으로. 물질과 이제 빛의 성질을 관통하는 거. 자, 파장이 크면 파동성이 강함. 운동량이 크면 입자성이 강함. 그래서 둘은 병립은 하지만 같이 커지는 운명은 아니다. 그래서 얘는 뭐에 반비례한다?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이거는 이제 빛과 물질에 다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빛은 운동량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예를 들면 야구공이 파동성을 가진다고 해봐. 얼마나 연봉이 높아지겠어? 말이 안 되지? 야구공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봐. 연봉이 너무 높아지는 거야. 그런 일 우리 벌어지지 않잖아. 그지? 왜 그러냐면 야구공은 플랑크 상수에 비해서 질량이 너무너무 크거든. 그럼 이 수치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거야. 그럼 사실상 파장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럼 파장이라는 게 없어지면 파동성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거시세계에서 그동안 파동성을 몰랐던 이유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것들은 파동성을 관측하기에는 운동량이 너무 커요. 오케이? 속도의 폭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얘는 좀 커도 돼. 근데 얘는 너무 커, 질량이.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전자 단위로 내려가. 실제로 아무리 빠른 빛의 속도라고 해봐야 몇 정도야? 3 곱하기 10의 8제곱밖에 안 돼. 근데 전자 하나의 질량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내 기억상 10의 마이너스 거의 29제곱인가 10의 마이너스 34제곱까지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을 줄이는 게 더 쉽겠어? 속도를 높이는 게 쉽겠어? 질량을 줄이는 게 더 확실하단 말이야. 얘 비견될 정도로 분모를 낮춰야 이 값이 의미 있어져. 이 값 자체가 너무 작거든. 그래서 이 값을 무마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게 엄청 작아야 돼. 근데 속도는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속도를 굉장히 줄였어.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럼 관측을 어떻게 해? 그래서 속도를 줄일 수는 없겠다. 그럼 뭘 줄인다? 질량을 줄여보자. 어디까지 간 거야? 전자나 원자 단위로 간 거야. 그러니까 뭐가 관측돼? 진짜 파동성이 관측되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볼 규모는 야구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전자나 원자 단위에서 볼 거고 특히 전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 합시다. 자, 숙제는 그래도 숙제는 하셔야지. 그래도 숙제는 원래는 14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가 숙제였겠으나 내가 이제 여행 간 동안에 잠깐만 굴절 얘기를 선생님이 안 했구나. 다음 시간에 굴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만 일단 광전효과 숙제는 다음 주로 미룰게. 141페이지까지만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어제 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기 뒤쪽 파트야. 자기 뒤쪽 파트. 유도기전력이랑 저희 전자기유도 나오는 거. 그거는 이제 영상이 어제 찍힌 게 지금 아직도 전송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최대한 퀄리티 좋게 남아있는 영상을 찾아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일단 보시고 다음 시간에 좀 총정리할